시사 본능 테스트 한판 직감. 한판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쟁점이 된 이슈들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예,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의 지역구가 있는 최지은입니다. 예, 또 각자의 지역구가 있는 분들이 예, 잘 홍보해 주셨고요. 2주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잘 좋습니다. 지내고 있습니다.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따끈따끈한 이슈들 바로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감 넘어갑니다. 이재명 아들 윤석열 아내 논란, 지지율에 영향 미칠까? 대선을 80일 앞두고 여야 두 후보의 가족 리스크 논란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마다 1위 후보가 다르게 나오는가 하면 순위와 상관없이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각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수습이 아닌 논란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대선 판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20대 대선. 두 후보의 가족 리스크는 정말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자 이재명 후보의 아들 논란, 윤석열 후보의 아내 논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 OX입니다. 예,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 있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이제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김경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 모두 O라고. 예, 당연하다. 저에게 뭐 이건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해석을 듣고 싶어서 예, 오늘 이 질문을 냈습니다. 자, 일단은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우리 김상현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논란은 이렇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했던 해명에서 거짓말이 나오면 지지율이 빠질 겁니다. 아, 이재명 후보의 그렇죠. 해명 중에.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도박 사실 인정했고요. 네. 약간의 상습성도 인정했고요. 액수도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치료 및 수사 다 받겠다. 언론에서 더 검증해달라고 했습니다. 사과가 깔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 이제 오히려 민주당에서 사족을 붙이면서 그림이 좀 이상해졌다고 보는데, 여튼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갈 게 없다. 그리고 자식 문제지 않습니까? 예. 자식 키워본 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있어서 다 아실 얘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뭐 그런 정도일 거라고 보고요. 예. 윤석열 후보의 문제는 처음에는 사과한다고 하시다 이젠 디테일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거짓말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반쯤 섞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거는 몇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선대위가 지금 현재 시점 김건희 씨의 문제가 정확히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파악을 안 하고 있어. 예. 이게 국정감사 때 벌어졌으니까 10월 초의 일이거든요. 이미 2달 동안의 검증 기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레드팀이 이거는 집을 탈탈 털어서 원래 하는 문제거든요. 네네. 안 했으니까 지금도 못 하고 있고, 게다가 후보가 부인이 알아서 할 것처럼 말하니까 선대위가 또 달려들질 못하면서 김건희 씨의 학력 위조 의혹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문제일 수 있는데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선대위가 이거 대응하나 못하나? 김종인 총괄과 갈등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이런 데로 관심이 옮겨 붙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통령은 원래 원탑입니다. 대통령보다 센 사람 같은 사람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예. 보이는 중이죠. 자, 우리 김지수 비대위원 말씀해 주실까요? 그 역사적으로 봐도 가족 문제는 항상 선거 기간에 중요한 지지율 변수로 작용을 했었죠. 예. 이회창 후보도 당시에 소위 이제 김대엽 사건으로 낙선의 아픔을 겪었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가족 문제가 대선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이제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쭉 지켜봤을 때 가족 문제가 없었던 그 대통령은 사실 이제 윤보선, 최규하, 사실상 실권이 없었던 대통령 두 분을 제외하면 누구나 다 가족과 관련된 리스크 내지는 뭐 비위 의혹들을 다 겪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에서 유발되는 사실 그 가족들의 무소불위한 권력 같은 것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후보자 과정에서 철저하게 도덕성 검증을 하지 않으면 결국 권위가 생겼을 때 부정부패라든지 또 우리 전직 대통령이 겪었던 여러 가지 부패 의혹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혹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그거는 뭐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인 뭐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온 뭐 어떤 당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좋든 싫든지 후보자 배우자나 후보자 가족들 자식들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 대변인 말씀 듣고 이제 김 의원님으로 가겠습니다. 최진 네. 대변인. 저는 제일 먼저 이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 뭐 배우자, 뭐 아들, 뭐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서 뭐 아들 계좌에 얼마 있고 뭐 김건희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경력 중에 뭐는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렸고 이런 걸로 전 국민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소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 상황 자체가 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이 좀 정치 혐오를 좀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이 시간에 우리가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청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우리 당과 뭐 야당을 다 떠나서 그냥 좀 이 상황이 좀 안타깝고요. 네. 지지율 측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대처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뭐 이재명 후보만 봤을 때는 잘못한 거 맞죠. 그 아들 잘못했고 그 댓글 올린 것도 적절치 않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바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뭐 자식이 있는 죄인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셨고 뭐 필요하면 처벌이라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그 아들도 직접 본인이 속죄하겠다 이렇게 다 반성을 했어요. 예. 굉장히 신속히 했고 그것은 사실 윤석열 후보의 대처와는 굉장히 대조가 되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뭐 그 사과를 실제로 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거의 호통을 치듯이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어느 정도는 뭐 맞다 뭐 이 의혹이 맞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어느 정도는 민주당이 틀렸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사과를 하게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광주에 대해서 전두환 관련 그 막말을 한 다음에 강아지한테 이 개한테 사과를 주는 그 개사과 예.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개사과 투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대처는 아주 부적절하다.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개사가 투다. 자, 김경진 의원님 반론해 주세요. 그냥 반론 안 할래요. 그냥 다시 한번 반론 안 합니까? 예. 윤석열 후보께서 어쨌든 배우자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해서 예. 국민들께 이렇게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또 마음의 부담을 지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예.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을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예. 또 김건희 씨 역시 어제 그제였던가요? 아마 연합뉴스 기자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물어봤죠.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예.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 본인도 사과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고 그다음에 배우자 김건희 씨도 사과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 예.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지금부터는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야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걸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가지고 요거는 뭐 가령 어떤 분이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사과를 해야 이게 진짜 사과지. 사과의 구체성? 네, 네. 이걸 그냥 사과한다라고 두 부부가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사과냐. 예. 이제 그래서 니들은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혼을 내시는 거거든요. 민주당 쪽에. 예. 근데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 아드님은 최근 일이잖아요. 네. 몇 달 전 일이고 뭐 1년 전 일이고 이제 최근의 일인데 지금 김건희 씨 일은 어떤 건 뭐 2002년도, 2003년도 일이고 어떤 건 2007년도 일이고 그래서 길게는 지금부터 한 18년 전, 19년 전 일이고 짧은 것은 한 2, 3년 전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료라도 일단 첫째 기억이 지금 세밀하게 해낼 수 없고 당사자가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뭐 이게 언론의 구체적인 어떤 서류나 이런 것까지 나타나면 막 찾아보고 기억을 더듬어보고 뭐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 부분을 각별로 한 건 한 건씩 명확히 하라 그러면 사실은 좀 방법이 없는 측면이 있어요.
앵커께서도 예. 20년 전에 자료라든지 20년 전에 뭐 했던 거 다시 찾으라면 잘 안 찾아지잖아요 보면. 대학 지원 서류는 다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뭔데 노리는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거 빼놓고는 잘 없잖아요 보면.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이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다시 한번 큰 틀의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께 분명히 사과를 했고 배우자도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 그리고 참모인 저 김경진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지난주에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후보자 부인이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 언론사 전화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전화 받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관리가 좀 안 된다. 선대위가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인데 그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한 뭐랄까요 관리팀이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후보 배우자를 관리한다고 하는 아니 예. 그 민주당에서는 이해식 의원이 전담해서 이렇게 이제 뭐 김혜영 씨에 조력을 대해서 한다. 예, 뭐 조력하더라도 조력팀 정도일 텐데 예.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현재 본 캠프에서는 네네. 공보특보단장을 맡고 있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공보팀 안에 이제 배우자의 이 언론 공보 언론 대응과 관련될 만한 도움을 드릴 만한 인력을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여성 전직 언론인들을 해서 몇 예. 분 뽑아서 보내드렸어요. 예. 이러이러한 훌륭한 인력 자원이 있으니 예. 이런 분들로부터 어떤 언론 대응에 관한 조력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재 풀을 뽑아서 보내드렸고 예. 그 다음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하. 근데 어쨌든 그런 배우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뭔가 좀 보좌나 조력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아마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일단 지지율 추이를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면 오늘 이제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리얼미터 오마이뉴스가 12일에서 17일 유권자 3,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6.4%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TV가 TBS 의뢰로 17일에서 18일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또 윤석열 후보보다 2.9%포인트 높은 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성현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좀 아직 크게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예. 계속 엎치락 뒤치락 상황이다라는 것만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워낙 여론조사 간의 오차도 크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양쪽 진영이 전부 다 긴장하고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국민들이 선택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캠프를 양쪽에다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국민들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선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양 후보가 하는 것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시면 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이게 뭐 2% 앞서고 지고 하는 것은 뭐 별 저는 변별력이 없다라고 그 의미가 생각합니다. 없을 수밖에 없다. 자, 김재섭 비대위원. 뭐 기본적으로 계속 윤석열 후보가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계속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일환인 것 같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국민께 사과를 하고 좀 적극적인 사과를 했잖아요. 사실 적극적인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지지율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 후보의 문제, 그러니까 후보 아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 말하자면 범죄로서 의혹이지만은 그게 범죄라고 됐을 때 그 범죄가 가지는 무게감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선대위의 반응이 사실은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더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배우자와 아들, 그러니까 자식들 간의 리스크의 무게를 다르게 산정한다든지 사실 그 기준이 뭐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뭐 예.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그럼 사실 뭐 납득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후보는 가족 리스크가 적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은 김남국 의원 같이 예를 들면 뭐 공작서를 제기한다든지 사실 이렇게 되면은 후보가 사과란 것 자체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후보를 더 우습게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후보의 적극적인 사과가 사실 이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그 주변에서 사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그 대응 때문에 오히려 이 지지율 반등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반등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선대위 대응이 안 좋아서 이 정도 상황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가지는 무게가 분명히 그 예, 저질렀던 어떤 일들이 가지는 무게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인 사고를 했는데 그게 지지율 반등으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반영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 그 어떤 범죄와 가진 무거움도 있겠지만은 선대의 반응도 한몫했을 것 같다는 게 제 예. 생각입니다. 자, 최진 대변인. 뭐 저는 김재엽 위원장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과거에는 좀 많이 앞서가다가 지금은 추격당하고 따라잡히고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시고 이재명 후보가 왜 더 올라가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일단 고맙습니다. 승자의 어떤 여유로움일까요? 아니 지금 지고 계세요. 객관적으로 지고 계세요. 그렇지가 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승자요 너무 좋습니다. 계속 누려주시고. 자, 최진 대변인. 뭐 친여 성향의 정치인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뭐 국회의원들 다 다양한 의견 있죠. 예. 입장 얘기하실 수 있고 뭐 그런데 공식 선대위 입장은 반성을 했고 사과를 했고 그게 공식 선대위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 선대위의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저는 그 진정성 믿고요. 윤석열 후보도 좀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강원 의원이 네. 이제 여당 내 의원들에서 뭐 공작설을 제기하는 거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했잖아요. 공보단장이 예, 직접 공보단장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선대위의 공식 입장은 음. 잘못했다. 우리 반성한다. 음. 이것이 저희 공식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한편 이제 이 최근 논란을 두고 이제 그 윤석열 후보 배우자 논란 자체를 그 조국 전 장관 논란과 함께 비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논란을 비교하는 거 맞습니까? 자, 김경진 의원님. 일단 후보께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유감 표명을 했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게 무슨 센티미터 잣대를 들이댈 거냐 미리미터 잣대를 들이댈 거냐 뭐 이게 피트냐 미터냐 뭐 파라나이트냐 센티그레이트냐 뭐 이런 거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그냥 우리 후보께서 우리 배우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한다라는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고요. 그거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지금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진흙탕 선거가 국민들에게도 첫째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 아까 박광원 위원장님 말씀하고 큰 틀에서 맥락은 지금 같은 거죠. 보면 김종인 위원장님도 같은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디테일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한 18년, 20년 전의 얘기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예. 측면이 있고 큰 틀의 기조는 후보께서 무조건 사과하고 잘못했다는 거다. 그리고 후보 배우자께서도 사과한다는 입장이시고 사과했다. 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자, 김상희 소장님. 저는 두 후보에게 외통수가 각각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은 불공정, 이재명은 무능력. 이 키워드에 걸려 들어가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집니다. 두 분 다 다른 정치적 경력 없이 그것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오신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3번에 걸친 선출직의 승리를 통해서 유권자들로부터 판단받아 보신 경험이 더 있습니다만 어쨌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키워드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후보의 아들의 문제는 이 능력을 건드리는 일은 아닙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사과를 하고 게다가 사과하면 끝이냐고 하는 것이지만 후보는 지금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말고 후보가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수사 겸하게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이 공권력으로 개입해서 아들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은 이상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불공정이라는 이 덫에 걸리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로 지금 대선 후보까지 오신 분인데 근데 그 키워드가 마침 부인에게 걸렸고 사모펀드라는 게 이게 되게 나쁜 건데 라고 하면서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다라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도 있는데 부인이 지금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쪽은 출처도 알 수 없는 생기부를 털어서 여론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것으로 시작해갖고 그 딸의 뭐 집까지 털고 하여튼 뭐 압수수색 뭐 몇십 곳 이런 거 했지 않았습니까? 뭐 이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조국 전 장관 예, 조국 시절 전 장관 얘기를 시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공정하다라는 처평을 들었던 분이
아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 뭐 사과에 의향이 있는 것을 평가한다. 뭐 이런 지금 한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 공정하네, 불공정하네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뒤집을 방법이 없다는 점, 즉 제 부인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제가 좀 말씀. 그러면 김명재 의원이 하시고 네, 김재섭 비대위원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아마 선대위에서 저라도 그냥 뭐 김건희 씨 범법 여부가 있으면 수사받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소리를 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 시간들이 다 벌써 뭐 2003년, 2005년, 2007년, 뭐 2010년 이래가지고 여기 법조인 계시니까 그냥 공소시효가 다 끝나버린 것들이에요. 수사라고 하는 것들이 수사를 받겠다고 하면 저것들 또 헛소리하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각 캠프의 이제 대변인실이나 각 캠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 같은 스피커들도 지금 과열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각 캠프의 양쪽의 지지자들도 사실은 과열돼 있어요. 예. 이게 이 가령 지금 이재명 후보님 아드님 그 도박이라든지 뭐 성매매 업소 출입 문제는 가로세로 연구소인가요? 아마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걸 찾아가지고 이거를 올리면서 모 언론 매체가 받으면서 이게 지금 뭐 커졌던 것 같고 우리 쪽 김건희 배우자 문제도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난번 국감 때부터 이제 뭐 자료를 쭉 받은 것도 있지만 또 언론사에서 YTN이나 언론사에서 취재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보면. 예. 그리고 아까 김선영 소장님 말씀하신 조국 뭐 따님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때도 언론이 좀 많이 과열돼 가지고 언론이 쫓아가서 뭐 뻗치게 하고 있었고 뭐 이런 측면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 대사고 이게 국가적 대사다 보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나 지지하는 정당 쪽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일 수는 있겠지만 예. 사실은 캠프를 비롯해서 지지자들, 언론, 우리 모두가 이번 대선을 어떤 방식으로 치르는 것이 가장 대선을 치르는 좋은 마음 자세인가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광원 단장이나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너무 걱정된다. 조금 차분하게 대선 치르자. 이 얘기가 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자, 김재섭 비대위원. 저는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후보자 배우자의 논란과 관련돼서 해명이나 사과가 이렇게 뭐 썩 유쾌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이슈랑 비교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 김경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들은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후보를 몰랐던 시기에 그러니까 김건희 씨랑 윤석열 후보가 전혀 남이던 시기에 벌어진 일들이 그 사실 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서울대 인권법 센터였나요? 아무튼 그 실제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관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고 그거 관련돼서 입학 취소 결정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조국 전 장관의 힘이 작용한 이슈와 전혀 윤석열 후보가 몰랐던 일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좀 그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일단 티키타카님이 양당 모두 후보 교체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그 친문 성향의 원외 정당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면서 그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또 틀지 않았습니까? 그 선대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어떤 입장이신지. 네, 뭐 사실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뭐 이거를 이제 돌리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건 선관위가 판단할 일인데 뭐 이 녹음 파일에 대한 배포나 대응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도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실수를 하신 거고 예. 그런 이제 뭐 파일을 떠나서 그런 욕설을 하신 건 잘못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반성하고 계시고 뭐 잘못한 거는 저희가 인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각에서 이제 그 국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네. 그 좀 힘들다. 이렇게 피로감을 벌써부터 호소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선거. 김성현 소장이. 그래서 지금 뭐 두 후보 전부 다 정책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각각의 이슈를 꺼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 그렇게 옮겨가게 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
내 주머니 누가 채워주고 내 잠자리를 누가 편안하게 해주냐로 대선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중간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언론들이 좀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한 10월부터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러고 있어서요. 예, 좀 많이 어렵네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논의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형 집행정지 필요할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죠.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시일은 이번 성탄절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거론했던 정치인들이 모두 여론의 비판을 받은 만큼 이번 안철수 후보의 주장 역시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정말 필요할까요? 예, 자 논란이 되는 주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형 집행정지 필요할까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예, 세무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빨리 입장 바꿔주세요. 예, 자 김경진 의원님 형 집행정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 없습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고요. 자, 우리 김재수 비대위원님 필요하다. 최지은 대변인 필요 없다. 우리 김상현 소장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신 우리 김재수 비대위원부터. 예, 제가 올해 봄에 탄핵 반대를 그러니까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저희 중진 국회의원의 발언을 두고 학습 능력이 없다는 말을 했었을 정도로 사실 탄핵과 관련된 우리 당의 분란들은 잠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정말 이 탄핵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는 입장인데 예.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지만 그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 집행정지는 사실 이제 72 이상이거나 아니면 건강이 나쁘거나 아니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형 집행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만 70이 되시는 것이고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8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 다 지금 건강상의 이상 신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원칙적으로 보자 그러면 형 집행정지 사유가 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어떤 자택에 우리가 그 이동 범위를 한정한다든지 이렇게 예. 건강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형 집행정지라는 배려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사면이나 복권이나 혹은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연령을 고려해서 그렇죠. 형 이거는 집행정지는 그렇죠. 어떤 고민할 사유가 이거는 있다. 정말 원칙적인 내용으로 저는 동그라미를 한 겁니다. 김상현 소장님. 저는 아까 전에 안철수 후보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 사면 문제는 각 대통령 후보께서 공약으로 들고 나오셔서 자기 임기 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예. 두 분의 사면 형집행정지 모두 좋습니다. 전제 조건 첫 번째 대국민 사과, 뭘 잘못했는지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두 번째 벌금 완납, 가져간 돈 가져오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서 무슨 사면이고 제가 속 좁은 정치인이라고 남들이 욕해도 전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오랜 기간 동안 그분들이 가져간 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한때 대통령이었으니까 봐준다. 지금 시대 공정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적 대통령이 옛날에 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것도 하나의 정치인이고 하나의 행정부의 수장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각자 후보들께서 본인의 공약으로 거시고 국민들에게 판단 받으시고 자기의 정치적 결단으로 하실 문제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물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은 대변인. 네, 저는 사면하고 형 집행정지는 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먼저 사과가 이루어져야 되고 반성이 있은 다음에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공약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이 반대해도 나는 꼭 사면하겠다 이런 워딩을 내놓으셨어요 11월에. 근데 이분이 두 번이나 자기가 검찰총장에 있을 때는
사면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오락가락 하시는데 아까 우리 뭐 조국 장관 얘기도 나오고 공정 얘기도 나온 게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과 그 생각이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왜 똑같은 공정을 위해서 출마를 하셨다면서 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한 일가격은 했고 사면에도 반대를 했던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사면하자는 것에 대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들고요. 다만 형 집행 정지는 사실상 지금 형 집행 정지 상태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40여일째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 집행이 정지가 된 거고 이거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치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몸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절차대로 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뭐 정치에 물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현희 의원님. 그러니까 안 대표님 말씀이 조금 이상했던 게 형 집행 정지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형의 일시 집행 정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면과 헷갈리는 것 같다.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교도소에서 치료가 안 될 때 밖에서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일시 집행 정지를 하는 거거든요. 예. 뭐 요건이 안 되면 이제 다시 수감이 돼야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은 사면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저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탄핵도 받았으니까 분명히 죄가가 있고 잘못한 점은 있지만 자기가 돈 받아먹은 건 없어요 보면. 그래서 다음번 대통령 후임 대통령 당선자가 신속하게 문재인 대통령 이제 현재 뭐 3월 9일 이후에 대통령 선거 직후에 당선자가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면을 박근혜 대통령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이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여기는 자기가 받아먹은 뇌물이 꽤 돼요. 이건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게 쉽게 사면해 줄 문제는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문제는 국민들의 뜻을 진짜 진중하게 물어서 그래서 후임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윤석열 후보하고 상관없는 김경진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형 집행정지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허리 통증, 어깨 질환, 이게 허리 아프고 이제 어깨 아픈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정도가 뭐랄까요, 형 집행정지를 할 수준의 질병인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근데 지금까지 관례에 비춰보면 예. 거의 그러니까 저거 치료 안 하면 목숨이 위태롭다 정도 되는 상황에서 형 집행정지를 하고 치료받도록 했지. 예. 간단한 치료들은 사실은 교도소장 직권으로 밖에 한 2, 3일 정도는 내보내서 입원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예. 그래서 굳이 형 집행정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저기 근육이나 뭐가 좀 이상하다 이 정도는 지금 내부 기준에 따르면 형 집행정지 사유는 아니에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 아픈 건 맞으나 맞는데 거기는 건강이 아마 본질적으로 안 좋으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예. 제가 뭐라고 논평하기는 곤란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배웠던 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까 전에 형 집행정지를 김성현 소장님께서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반성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면을 형 집행정지 관련돼서도 예. 그러니까 정부가 정치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란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 원칙적으로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면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께 사과를 하고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형사소송법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형집행정지에는 사과가 요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70대 이상이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정해져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면 형 집행정지를 검찰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뭐 어깨 통증이나 이런 것보다도 또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근혜 전 있으니까 대통령의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할 수 있으면 검찰 차원에서 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소견보다도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검사가 판단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가 이게 치료 장기간 입원 치료라든지 이 치료에 반드시 필수적이다라는 어떤
사실관계 의료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예. 그걸 기초로 해서 검사가 이제 법규 해석적 판단을 결합해서 이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예, 제 발언의 전제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를 수락하려 면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였고 뭐 나머지 말씀에 대한 뭐 기술적인 문제는 또 기술적인 문제대로 봐야겠지만 그 경우에도 일반 재소자와 형평성을 똑같이 해야 된다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서 보낸 시간 2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3년, 박근혜 전 대통령 4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 중에 강운희 씨가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다면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 부분의 질문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김재섭 비대위원부터 그러니까 말씀해 이제 주세요. 그런 부분이죠. 이제 그 말하자면은 범죄자로서의 신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두 가지 사실 이 아이덴티티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의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똑같은 모든 제도자들과 똑같이 다 다뤄질 필요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완벽하게 무관하게 그냥 일반 재소자랑 100% 똑같이 구미 법관 정상으로는 그게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건강상의 그 어떤 이유들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고 제가 아까 전제를 달았던 것처럼 자택에서 그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도 형집행정지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주더라도 사실 똑같은 이 재소자로서 똑같은 대우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고려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형집행정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검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재인 대변인. 네, 뭐 과거 대통령은 2년, 뭐 지금은 몇 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시대도 변했고 국민 눈높이도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정지를 할 만큼 건강이 안 좋으면은 형 집행 정지를 검찰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해서 그래서 감옥에서 뭐 돌아가시는 일은 막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슈 여기까지 논의하겠습니다. 방역 지원금 100만 원 충분할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연말부터 방역지원금으로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에 비해 환영보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큽니다. 업소마다 매출 규모나 방역 조치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비판과 함께 매출 감소 여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요. 지급 전부터 논란을 키우고 있는 방역지원금 100만 원. 과연 충분할까요? 네, 자 방역 지원금 100만 원 충분할까? O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네, 자 역시 네 분 모두 다 X라고 표현하셨어요. 지금 한 5분 남았어요. 각 1분씩 짧게씩 발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했어야 됩니까, 김성희 소장님? 더 했어야죠. 더 하고 듬뿍하고 왕창하고 뭐 어떻게 넌 책임지라 그런 얘기 자꾸 하느냐 하는데 일단 지원하고 내년에 결산해서 너무 많이 받으신 분들 잘 되신 분들은 내년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됩니다. 충분히 제도를 만들 수 있고 저 지금 지갑에 2만 원 있는 거 한 달째 쓴 적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수업을 다 카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이 현금으로 세금 속인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소득을 나중에 봐서 많이 버신 분들께 다시 받아내는 전제를 걸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도와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카드에 의해서 거래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9% 투명화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사실은 지원 기준을 미리 안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정부의 직무유기가 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정부의 인력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환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고 했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은 있고, 그리고 정부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내년 본예산 집행 전에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끌어서 일단 뭐 한 4조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얘기라든지 또 여야 뭐 대선 후보들 얘기를 다 종합해서 보면 100만 원은 일단 지급이고 이 이후에 아마 추가 지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100만 원 지급이 조금 적긴 하지만 너무 실망하시지는 말고 정치권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정작 박사인 최재인 대변인. 네, 국제개발학 박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00만 원. 네, 100만 원 작죠. 소상공인들 사실 지금 힘드신데 이 100만 원은 너무 적은데 방역 지원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여태까지 우리가 받았던 피해 보상이랑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021년 예산에 정부 예산에 예비비가 한 4.3조 원 정도 남아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소상공인이 한 650만 명 정도신데 100만 원씩 피해를 보셨다고 보여주는 분들에게 일단 한 소상공인 한 절반 정도 320만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면 한 뭐 3.2조 정도가 들잖아요. 예. 그 예비비로 지급 가능한 것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돈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요. 근데 예.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12월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시 추경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많은 돈으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여야가 나뉘는 것이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50조 하자. 그래서 우리가 좋다 그랬더니 안이 없어요. 어떻게 하자.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하자.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 송영길 당대표 다 좋다 그러는데 대통령 되면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든 건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하고 1월 달에 좀 빨리 하고 100조든 전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100조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나 좀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지급이다. 그래서 1월 달에 추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PD요? 네, 저는 경제학 박사 아니라 척척 박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국세청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료 다 갖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2020년에 만약에 창업을 하셔서 그 피해를 보신 분들 역시도 우리가 고정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얼마든지 산정할 수 있잖아요.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전기세, 수도료 내지는 최소 인건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고 자료를 얼만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을 당한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의 80%, 90%까지 지원을 했었거든요. 예. 우리도 얼마든지 국세청 자료와 고정비 산출을 통해서 국가가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소상공인과 관련돼서는 계속 진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100조 관련돼서는 저는 이게 단순히 추경이나 국채 발행보다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처음에 97년이랑 2008년에 우리 각각의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우리 공적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사실 당시 이제 기업들에게 큰 지원들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회수율도 97% 정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적 자금이 1차 때도 146조가 조성이 됐었는데 정부가 마음을 먹고 강단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100조 이상의 예산들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척척 박사로서 이런 해안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네, 30초 말씀하세요. 네, 척척 박사님의 해안도 좋지만은 이 100조 제안을 하신 김종인 위원장이나 야당에서 100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얘기를 공적자금.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야당의 공식 입장인지도 확인하고 싶고 또 저의 야당은 공식 입장입니다. 100조는 질러놓고 대안 언제 하냐 이런 건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나중에 여당에 추경하자 그러면 반대는 하지 마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한판 직감. 자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